아저씨, 제발 제 동생을 묻어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들려온 9살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호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녀가 품에 안고 있던 3살 남자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이었습니다. 2년간 감정 없이 살아온 43살 남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고 텅 빈 저택에서 유령처럼 살던 그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달렸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43살의 강민호는 회사 중역들과 연말 모임을 마치고 강남대로의 한 고깃집에서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전무이사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고 고급 시계가 손목에 차 있었으며 회사에서는 누구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겨울밤 거리를 비추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그의 동공에 반사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지하 3층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상하게도 차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벗어나 좁은 이면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오늘도 이렇게 화려한 밤이었습니다. 아내 유진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자며 들떠 있었고 5살 딸 지아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달 후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영동 고속도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 피할 틈도 없었던 충돌, 그리고 유진과 지아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3층짜리 저택에는 가정부 오순이, 정원사 박진우, 관리인 임과장, 요리사 김혜숙이 있었지만 민호는 그들과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민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서울 아산병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응급실 건물이 보였고 그 옆 야외 주차장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주차된 차들 사이에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3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옷은 더러웠습니다. 원래 분홍색이었을 것 같은 패딩 점퍼는 얼룩투성이었고 찢어진 곳도 여러 군데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자아이가 안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런 남자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묻어달라고요? 9살짜리 아이가 지금 동생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돈은 없지만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진짜예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태민이를 묻어주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깜빡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간 꽁꽁 얼려놨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민호는 무릎을 꿇고 남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장 바지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아이의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피부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손가락에 힘을 주고 경동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떨림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태민이가 살아있어요? 응, 살아있어. 하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야.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민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어려웠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야외 주차장인데요. 3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내 차로 바로 응급실 가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남자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자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을 건넜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대기실에는 몇몇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의식불명이에요. 민호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침대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를 침대에 눕히자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아이에게 연결됐습니다. 체온이 34도밖에 안 돼요. 저체온증입니다. 혈압도 너무 낮아요. 쇼크 상태 같은데요. 일단 응급처치실로 옮기세요. 빨리요. 침대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침대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여자아이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라지는 침대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자아이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2년간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열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내 동생 꼭 살릴 거야. 여자아이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민호의 가슴에도 스며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하얀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민호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치료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2시 40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민호 옆 의자에 앉아 작은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옷에서는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윤이를 슬쩍 봤습니다. 아이의 손등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신발은 너무 낡아서 밑창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거리에서 며칠이나 떠돌았을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지갑을 꺼내 카드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2개, 샌드위치 3개, 초콜릿바 2개를 뽑았습니다. 팔에 가득 안고 돌아와 서윤이 옆에 누웠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서윤이는 망설였습니다. 코코아 캔을 집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받아도 돼. 태민이가 깨어나면 누나가 건강해야 돌봐줄 수 있어. 그 말에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코코아를 받아들었습니다. 캔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민호는 옆에 앉아서 자신도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서윤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호와 서윤이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민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고 민호가 재빨리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예요. 며칠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런데 아이들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민호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태민이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5층 소아 병동 4인실이었습니다. 하얀 침대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고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복지사는 민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이구나. 지연 이모야.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민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한복지사가 민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럼 친척이나 아는 사이는 아니시군요. 네. 한복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서윤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자신도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임시로 돌보겠습니다. 한복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정장, 고급 시계, 세련된 외모.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시 보호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원조회, 가정환경조사, 범죄 경력조회, 재산증명, 건강진단서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요.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한복지사는 잠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민호입니다. 대성건설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복지사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건설은 업계에서 이름난 회사였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충분해 보이시네요. 하지만 아동보호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환경, 무엇보다 진심 어린 애정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네. 청담동에 집이 있습니다. 충분히 넓고 직원들도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한복지사는 파일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임시 보호를 허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가정 방문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복지사는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태민이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아저씨 집에 가고 싶어? 서윤이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민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복지사를 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민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당연하지. 동생이랑 떨어질 수 없잖아. 그럼 좋아요. 한복지사는 일어서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부탁드려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주세요.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복지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의자에 앉아 태민이를 지켜봤고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유진과 지아를 잃었을 때 민호는 다시는 누군가를 돌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다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죽을 먹기 시작했고 서윤이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누나. 태민이가 처음으로 말했을 때 서윤이는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민호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원날 아침 민호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다 줬습니다. 서윤이에게는 분홍색 패딩과 청바지, 운동화를 줬고 태민이에게는 파란색 점퍼와 바지, 신발을 줬습니다. 서윤이는 새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입어봐. 내 거야. 정말 제 거예요? 그럼 너한테 맞게 산 거야. 서윤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서윤이의 뺨이 발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전 11시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벤츠로 향했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는 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저씨 차예요? 응. 타자.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줬습니다. 태민이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길 양옆으로 크고 멋진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창밖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정말 부자들이 사는 곳이네.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흰색 건물이었고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리고 오순이가 나왔습니다. 60대의 가정부는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이 집에서 일했지만 전무님이 아이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순이 이모, 서윤이하고 태민이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잘 부탁해. 아, 네. 어서 와요. 오순이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와 태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천장, 큰 창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너무 컸고 화려했습니다. 와, 태민이가 작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을 올라섰습니다. 발밑에 따뜻한 바닥 난방이 느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너희 방을 보여줄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도 2개, 옷장도 2개였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서윤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베개도 폭신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공책과 연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태민이는 침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폭신한 이불에 몸을 파묻으며 웃었습니다. 서윤이도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네. 내려가서 밥 먹자. 1층 식당으로 내려가자 김혜숙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기, 나물,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 서윤이와 태민이는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 배부르게. 민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자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윤이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는 고기를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뺨에 밥풀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하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모릅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여기서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만큼, 아니, 영원히.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민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나가 웃자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오순이가 깨끗한 잠옷을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살짝 열어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는 태민이를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10년간 회사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던 전무님이 정시에 퇴근하다니. 비서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응, 좋은 일이 생겼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서윤이와 태민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작은 몸이 민호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민호는 태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운 몸이었지만 일주일 사이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정원에서 놀았어요. 나비도 봤어요. 태민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뺨에 홍조가 돌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이는 조금 뒤에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편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학교 준비는 다 됐어? 네. 오순이 이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음 주부터 서윤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4학년이었습니다. 한복지사가 서류를 도와줬고 학교에서도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민호, 서윤이, 태민이, 그리고 가끔 오순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김혜숙이 만든 음식은 항상 푸짐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민호가 물으면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고기요. 고기. 매일 고기만 먹으면 어떡해. 채소도 먹어야지. 서윤이가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누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이는 민호 무릎에 앉아 만화를 봤고 서윤이는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잖아.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윤이도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자신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유진과 지아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하지만 태민이와 서윤이의 눈을 보자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괜찮아? 태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년 전 지아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라고 불러. 태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너도 괜찮아?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서윤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얼굴에서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입양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준비해준 서류들이었습니다. 신원조에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에서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부모님 정보, 사망 원인, 보호시설 기록 등 법무팀에서 곧 준비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교복을 입은 서윤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거야. 서윤이는 착하고 예쁜 아이니까. 민호는 직접 서윤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윤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오후에 데리러 와주실 거죠? 아빠. 서윤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꼭 데리러 올게. 오후 3시 민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아빠.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학교가 재밌었나 봅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민지라고 착한 친구예요. 차 안에서 서윤이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체육 시간 이야기. 멈추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가정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한복지사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 방, 욕실, 부엌, 거실,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와도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때? 좋아요. 아빠가 잘해주세요. 태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도 잘 먹어? 네, 맛있어요.
김혜숙 이모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한복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강민호 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입양 신청을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법원 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가정법원에서 판사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복지사가 돌아간 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민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법원에 가야 해. 왜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야. 판사 아저씨가 너희 생각을 듣고 싶대. 그럼 정말 우리가 아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거야. 태민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우리 진짜 가족 돼요. 서윤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살짝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혹시 안 될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꼭 가족이 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아이들의 과거 기록. 법무팀에서 내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유진과 지아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서윤이와 태민이가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받게 될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행복했던 이 시간들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팀 김 차장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들 과거 기록입니다. 출생신고서부터 부모님 사망 기록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수고했어. 김 차장이 나간 후 민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원 제출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서윤, 2016년 5월 3일생, 아버지 이철민, 어머니 최혜진, 이태민, 2022년 8월 12일생, 아버지 이철민, 어머니 최혜진. 민호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기록, 그리고 친척 집 위탁 기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이들은 먼 친척 집을 전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결국 서윤이가 태민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부모님 사망 기록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일자, 2023년 3월 15일. 민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날짜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짜였습니다. 유진과 지아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망 장소,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5km 지점. 시간, 오전 9시 45분.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 그 장소였습니다. 안 돼.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자신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2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45분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5km 지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던 강민호 씨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이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 발생. 강민호 씨 차량에 탑승한 아내 유진 씨와 딸 지아 양 사망. 뒤따르던 이철민 씨 차량도 사고에 휘말려 이철민 씨와 최혜진 씨 부부 사망. 차량에 탑승했던 자녀 이서윤 양과 이태민 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이송. 민호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달간 돌보고 있던 아이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내와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까지 파괴했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의 부모님을, 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밖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한 달 후 환하게 웃는 모습, 태민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내가 그 아이들의 부모를.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리면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정과장이 노크했습니다. 전무님,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안건이. 취소하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과장은 더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평소라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급해서 늦을 것 같아요. 서윤이 학교 데리러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나 봅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오순이가 나왔습니다. 전무님, 많이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까 잠들었어요. 서윤이가 전무님 기다리다가 잤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마주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요즘 너무 늦게 오시는데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많이 기다려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서윤이가 오늘도 문 앞에 앉아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흘째, 민호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소파에서 잤습니다. 5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민호는 서윤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아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랑 눈도 안 마주쳐요.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 싫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랑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민호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른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서윤이는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잠깐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얼마나요? 곧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서윤이는 불안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나간 후 민호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태민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누나, 아빠가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아빠가 바쁘신가 봐. 나 뭐 잘못했어? 아니야, 태민이 잘못 없어. 서윤이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답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민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순이가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 네. 요즘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 혹시 서윤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모가 전해줄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싫어진 건지. 그날 저녁 민호는 8시에 집에 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일찍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와 태민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태민이가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태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짝 웃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응, 나중에 보자. 태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탁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서윤이가 반찬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설거지를 도우며 오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아빠가 왜 저러세요? 이모도 잘 모르겠어. 무슨 큰 고민이 있으신가 봐. 우리 때문일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서윤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서윤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태민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는 아직 자지 않았나 봅니다. 서윤이는 노크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서윤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 그리고 태민이 이름도요. 이태민.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 서류가 뭘까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창밖만 보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 맨 위에 있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 경위서,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45분경, 영동고속도로. 서윤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민호 씨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대형 화물차와 충돌, 연쇄 추돌 사고, 뒤따르던 이철민 씨 차량 파손, 이철민 씨와 최혜진 씨 사망, 이철민, 최혜진,
자신의 아빠와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강민호. 그건 지금 창가에 서 있는 아빠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에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그건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다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그 말에 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빠는 정말 너희를 사랑해.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숨기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까. 이미 상처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서윤이는 서류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나나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가족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빠가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거짓이었네요. 아니야, 서윤아. 아빠의 마음은 진짜야. 진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죽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돼요?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와 거리를 두려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태민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안 돼. 밖에 나가면 위험해.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우리 엄마 아빠 죽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서윤이는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민호가 막으려 했지만 서윤이는 더 빨랐습니다. 복도로 나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쾅!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서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문에 손을 댔습니다. 서윤아, 문 열어줘.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됐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이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게 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순이가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방에서 울었고 민호는 문 앞에 앉아 있었으며 태민이는 누나가 우는 소리에 깨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민호는 서윤이 방문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제대로 서기 어려웠습니다. 오순이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수건과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괜찮아요. 아침 식사라도 하세요. 지금은 못 먹겠어요. 오순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간 모셨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이한테 얘기해 볼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민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아침이야. 학교 가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주세요. 서윤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태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누나는? 누나는 좀 쉬고 있어. 왜? 아파? 응, 조금. 태민이는 서윤이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누나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나 보고 싶어. 나중에 보자. 지금은 누나 좀 쉬게 해줘야 해.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민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점심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아?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해.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 중요한 회의는 취소하고 급한 건 정 과장이 처리해줘. 네, 전무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한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 씨, 다음 주 법원 심사 날짜가 확정됐어요.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원 심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 들으세요? 네,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야 해요.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김혜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도 태민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언제 나와?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나를 보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곧 나올 거야. 하지만 민호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민호는 다시 서윤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이마를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너희가 내 가족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거, 서윤이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갔던 거, 같이 밥 먹고 웃었던 거. 그 모든 순간이 아빠한테는 진짜였어. 거짓이 아니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도 민호는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민호는 문 여는 소리에 깼습니다. 눈을 뜨자 서윤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 몇 벌이 없어졌습니다. 서윤아, 태민이 침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안 돼. 민호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부엌, 욕실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 신발이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간 겁니다. 민호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한복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복지사의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와 태민이가 집을 나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막 발견했어요. 아마 새벽에 나간 것 같아요. 한복지사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지금 가겠습니다. 민호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했습니다. 오순이가 내려왔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네.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민호는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학교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공원도 가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병원 앞도 가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민호는 2시간째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복지사가 전화했습니다. 혹시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 같은데요. 친척은 없어요. 서윤이가 예전에 친척 집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동센터는 어때요? 예전에 있었던 곳 말이에요. 민호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한복지사가 보낸 주소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민호는 즉시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마다 초조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윤이와 태민이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태민이는 피곤한지 서윤이 무릎에 기대서 졸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제 알게 된 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의 진짜 부모님을 죽였다는 것,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화가 났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 달간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저녁 식사들, 학교 데려다 주던 아빠의 미소, 아빠라고 불렀을 때 행복해하던 얼굴. 그게 다 거짓이었어. 서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태민이를 깨웠습니다. 태민아, 일어나. 다 왔어. 누나, 여기 어디야? 우리가 있었던 곳이야. 내리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동센터였습니다. 5개월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태민이 손을 잡고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여기로 돌아오는 게? 서윤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이를 봤습니다. 서윤아? 태민이도? 너희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호가 햇살 아동센터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을 향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서윤이와 태민이 왔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시간 전쯤 왔어요. 지금 안에 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쉬고 있는데.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센터장은 민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맑은 그림들이었지만 민호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센터장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윤아, 누가 왔어? 안에서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태민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민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가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윤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센터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제가 서윤이랑 얘기해 볼게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 있자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서윤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실을 숨겼어요. 민호는 센터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년 전 사고,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한 달간 함께 보낸 시간들. 센터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가, 태민이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서윤이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해요.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오세요. 제가 서윤이랑 얘기해 볼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센터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한복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 찾았어요. 다행이에요. 어디 있어요? 햇살 아동센터예요. 서윤이가 여기 있고 싶다고 해요. 그럼 일단은 거기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회사로 가기도 싫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민호는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샀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센터로 갔습니다. 센터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만나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5분만요. 감사합니다. 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센터장과 함께였습니다. 서윤이는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앉아, 서윤아.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민호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센터장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5분 후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먼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숨긴 건 아빠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뭔데요?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정말 너희가 내 가족이 됐어.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서윤이가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진짜 사랑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아빠를 믿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이 된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서윤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다 거짓이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죽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돼요? 서윤아,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그 말이 민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그럼 부르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태민이는 잘 돌봐줘. 동생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라. 누나가 챙겨줘야 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태민이는 제 동생이니까. 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필요 없어요. 제발. 이것만은 받아줘. 서윤이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센터장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아, 미안, 서윤이. 건강해야 해. 밥 잘 먹고.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아야. 아빠가 또 실패했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순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아이들은요? 센터에 있어요. 서윤이가 여기 오기 싫대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이와 태민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윤이와 태민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일주일 전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그림을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민호는 그 방에서 잤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센터에서 서윤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태민이는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이 민호의 방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전하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아직은 힘들어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민호는 매번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과자, 태민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따뜻한 옷들. 센터장이 대신 전해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순이가 매일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민호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무산됐고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2년 전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유진과 지아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서윤이와 태민이의 얼굴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편 센터에서 서윤이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누나,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안 와. 왜? 우리 나쁜 짓 했어? 아니야. 태민이 잘못 없어. 하지만 태민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따뜻한 집에서 센터로 왔는지, 왜 아빠가 오지 않는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집 가고 싶어. 서윤이는 동생을 안아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센터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저녁 먹어야지. 네, 곧 갈게요. 선생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매일 오시잖아요. 물건도 갖다 주시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태민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선생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선생님이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그분이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서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간 같이 지낸 걸 생각하면, 진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셨고, 같이 밥 먹으면서 웃었어요.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선생님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람은 복잡해.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서윤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태민이는 내가 결정하기엔 너무 어려워. 태민이 생각도 들어줘야 해. 그날 밤 서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민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민이에게 민호는 그저 따뜻한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동생을 계속 막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센터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물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건강 챙기세요. 너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서윤이는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태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태민아. 태민이가 민호 목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왜 안 왔어? 미안해, 태민아. 아빠가 미안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집 가고 싶어?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그때 서윤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서윤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민이 옆에 섰습니다. 태민아, 그만 울어. 하지만 누나.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울어. 서윤이가 민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아. 미안해. 태민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이만이라도 데려가실래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둘은 떨어질 수 없어. 서윤이가 태민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그럼 어떡해요? 태민이는 계속 울 텐데.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면회 올 수 있을까? 태민이만이라도 보러. 서윤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눈물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저는 안 만날 거예요. 태민이하고만 만나세요. 알았어. 그날부터 민호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태민이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공놀이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서윤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태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 모습이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빠를 보니까 덜 울었습니다. 밤에도 잘 잤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가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아빠가 이거 줬어. 작은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서윤이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한테 주래. 서윤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필기체로 쓴 글씨였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잘 지내고 있니? 태민이 보러 갈 때마다 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참고 있어. 아빠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어. 내 부모님을 앗아간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너희와 함께한 그 한 달은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2년간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았어.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됐고 집에 가는 게 즐거웠어. 그게 다 너희 덕분이야. 서윤아,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언젠가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얘기 좀 하자. 아빠가 기다릴게. 항상 건강해야 해. 태민이 잘 챙겨주고. 민호 올림. 서윤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따뜻했던 그 집이, 같이 먹던 저녁 식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서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민호와 태민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미소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도 꼭 갔습니다. 태민이와의 시간은 민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걷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네를 밀어주는 그 시간들이 민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뭘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대. 우와, 우리 태민이 대단한데? 다음에 그 그림 아빠한테도 보여줘. 응. 태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서윤이가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도 끝에서, 나무 뒤에서. 서윤이는 민호와 태민이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는 매번 편지를 썼습니다. 태민이를 통해 서윤이에게 전했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건강하라는 말, 기다리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편지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태민이와 센터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빠, 공 던져. 태민이가 공을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민호가 받아서 다시 던졌습니다. 태민이가 웃으며 잡았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공을 너무 세게 던졌습니다. 공이 민호 머리 위로 날아가 나무 뒤로 떨어졌습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 아빠가 가져올게. 민호가 나무 뒤로 갔습니다.
공을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누군가 이미 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개월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서윤이는 멈춰 섰습니다.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은?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민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서윤이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네.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 줄까봐 참았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서윤이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가 멈췄습니다. 민호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 미안.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편지 읽어줘서.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건강해. 민호의 말에 서윤이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을 걱정해줬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 공. 태민이가 부르는 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공을 들고 태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 편지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잠깐 본 게 너무 좋았어. 2개월 만에 내 얼굴을 제대로 봤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짧게만 쓸게. 아빠는 2년 전에 세상이 무너졌어. 유진이와 지아를 잃었을 때 아빠도 같이 죽고 싶었어. 2년간 기계처럼 살았어. 그런데 너희를 만났어.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동생을 안고 있던 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아빠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너희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됐고, 집에 가는 게 행복했어. 그게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아빠한테는 평생 기억될 시간이야. 서윤아, 아빠가 내 부모님께 저지른 일은 변명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언젠가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아빠는 계속 기다릴게. 항상 건강해. 태민이 잘 챙겨주고. 사랑해. 민호 올림. 다음 주 화요일 민호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태민이와 놀고 있는데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씨, 서윤이가 잠깐 만나고 싶대요.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상담실로 오세요. 민호는 태민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서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응. 매번 편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각 많이 했어요. 2개월 동안. 응.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같이 보낸 한 달이 자꾸 생각났어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가 저희한테 잘해주셨던 거,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윤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당연해. 아빠도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태민이는 아저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서윤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사실 보고 싶었어요. 집도 그립고 따뜻한 밥도 그립고 같이 웃던 시간도 그리워요. 민호는 일어나서 서윤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뭐라고? 완전히 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태민이 생각하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여기보다는 집이 좋았어요. 서윤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천천히 갈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얘기 같이 해요. 숨기지 말고. 그래. 약속할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주말에 집에 가볼게요. 하루만요. 익숙해지면 더 있을게요.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태민이가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강민호와 서윤이, 태민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실수가 두 가족을 파괴했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가 다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생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일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윤이는 9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용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혹시 오래된 원망을 가슴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쌓아올린 명예도 모아둔 재산도 마지막엔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의 기억만 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서먹해진 친구에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했어,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거나 반대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